무너지고 있습니다. 100년간 세계 잠수함 시장을 지배해온 나라가 잠수함을 만들어 본 지 40년밖에 안 된 나라에 60조 원짜리 계약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어떤 회의실에서도 어떤 서류 더미 위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만 4천 킬로미터의 태평양 한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혼자 힘으로 그 바다를 건넌 날 독일은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잠수함의 이름은 도산 안창호.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맨몸으로 싸웠던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달고 한국 해군 역사상 단 한 번도 건넌 적 없는 바다를 건넌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캐나다 국방부 차세대 잠수함 사업팀 CPSP 평가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석관입니다. 퀘벡 출신 프랑스계 캐나다인이고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18년을 복무한 뒤 현재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잠수함을 접한 건 22살 헬리팩스 잠수함 기지였습니다. 당시 캐나다 해군이 운용하던 빅토리아급 잠수함 안에서 저는 바다 밑이란 이런 곳이구나를 처음 느꼈습니다. 좁고 어둡고 차갑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안전한 공간. 잠수함 안에서는 계급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옆 사람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모두가 같이 위험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18년간 저는 잠수함 안에서 살았고 잠수함 밖에서 잠수함을 평가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잠수함 세계에서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더욱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류에 아무리 좋은 숫자를 적어놔도 결국 실제로 바다를 건너봐야 압니다. 엔진이 버티는지, 배터리가 지속되는지, 승조원들이 60일 넘게 버틸 수 있는지, 그건 어떤 카탈로그도 어떤 프레젠테이션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잠수함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잠수함이라는 분야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나라는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였습니다. 잠수함 기술의 족보가 유럽에 있었으니까요. 독일은 1800년대부터 잠수함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래식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잠수함을 외국에 팔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나라가 만든 잠수함을 캐나다가 산다고.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가위원회 내부에서도 한국이 후보에 올라온 것 자체를 의아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에 실적이 없는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 그 불편함이 어딘가에 늘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23일 현지 시간 에스키몰트 기지 부두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장면이 그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잠수함 한 척이 천천히 부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함수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패첸 캐나다 태평양 사령관이 부두에 서서 격려를 올렸습니다. 잠수함 위에 도열한 한국 해군 승조원들이 일제히 대함 격려를 했습니다. 1만 4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든 잠수함. 한국 잠수함 역사상 단 한 번도 건넌 적 없던 태평양을 횡단해서 60조 원짜리 계약이 걸린 나라의 해군 기지에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그 잠수함의 함수를 바라봤습니다. 잠수함 특유의 낮고 날렵한 선체, 물에 젖은 갑판 위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18년간 잠수함 옆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 배가 지나온 바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수십 몇백 미터, 수온 변화, 강한 해류, 그것을 61일간 견뎌낸 배. 그날 저는 18년간의 잠수함 경험으로도 처음 느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증명이란 이런 것이다. 서류가 아니라 바다가 증명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잠수함이 불러올 싸움이 얼마나 치열해질지를, 그리고 독일이 얼마나 거세게 반격에 나설지를. 캐나다 해군에게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캐나다는 동쪽으로 대서양, 서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북극해를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길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바다를 지키는 잠수함 없이는 캐나다 국방의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의 잠수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급 캐나다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잠수함입니다. 4척. 문제는 이 잠수함들이 원래 영국 해군 것이었다는 겁니다. 1990년대에 중고로 인수해 왔습니다. 설계 자체는 1960년대입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60년이 넘은 설계의 잠수함을 아직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빅토리아급은 고장이 잦습니다. 2004년에는 HMCS 치치캄으로 화재가 발생해 승조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4척 중 동시에 2척 이상 작전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 국회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언제까지 이 낡은 잠수함을 쓸 것이냐는 비판이 반복됐습니다. 2030년대 중반이면 완전 퇴역입니다. 그 전에 후계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CPSP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캐나다 역사상 최대 단일 방산 계약입니다. 3,000톤급 신형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 건조비에 수십 년치 유지 보수 운영 비용을 합산하면 총 사업비 최대 60조 원.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 사업이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이 평가위원회에 배속됐을 때 솔직히 흥분했습니다. 18년 잠수함 경력을 가진 사람이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잠수함 사업의 결정을 돕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이 12척이 향후 50년간 캐나다의 바다를 지킬 잠수함이 될 테니까요. 잘못된 선택은 50년간 캐나다를 괴롭히는 실수가 됩니다. 빅토리아급이 그 실수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입찰은 두 팀으로 압축되었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뭉친 한국 컨소시엄, 그리고 독일 TKMS와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연합한 팀 E1이 CD. 처음 이 두 팀이 결정됐을 때 평가위원회 내부 분위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다수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TKMS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래식 잠수함을 수출한 회사입니다. 독일 잠수함은 이스라엘, 그리스, 포르투갈, 싱가포르, 이집트,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잠수함 수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한 척도. 한 위원이 브리핑 첫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한국이 후보에 들어왔습니까? 수출 실적이 없는 나라를 후보로 올리면 나중에 감사원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에 검증되지 않은 나라의 잠수함을. 그 불안감이 회의실 어딘가에 늘 깔려 있었습니다. 독일 측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TKMS가 제안한 E1 CD는 현재 노르웨이 해군에 납품 중인 차세대 잠수함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의 AIP 시스템, 자망 중 산소 없이 수주간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발표장에서 독일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작전을 펼치는 북극해는 극한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서 검증된 잠수함은 E1 CD뿐입니다. 그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북극해는 가혹합니다. 수온은 영하에 가깝고 조류는 복잡하고 결빙 위험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버티는 잠수함이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바로 그 북극해를 매일 작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E1 CD를 선택했다. 이 논리는 강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도 독일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프레젠테이션은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독일 발표를 들은 뒤라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발표를 시작하면서 한 장의 슬라이드를 먼저 띄웠습니다. 지도였습니다. 진해에서 출발해 괌을 찍고 하와이를 거쳐 에스키몰트까지 이어지는 항로. 빨간 선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숫자 하나, 진 4,000km, 그리고 날짜 2개, 3월 25일 출항, 5월 20일 입항.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서류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잠수함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버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당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해를 어떻게 무력화할지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지도 위의 선이 어떤 의미가 될지를, 그리고 독일이 그 선 하나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국 측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발언. 다음 날 독일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브리핑 요청이었습니다. 평가위원회 회의실에 다시 모였을 때 독일 TKMS의 캐나다 수주팀 수석 대표 올리버 바우어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
흰 머리에 검은 정장. 독일 해군 잠수함 장교 출신으로 TKMS에서 25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킬 조선소에서 2.2급 건조 현장을 직접 감독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 만나면 항상 여유있게 웃는 사람이었는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표에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저는 이 사람이 오늘 싸우러 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먼저 수출 실적을 봐야 합니다. 올리버가 화면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TKMS의 재래식 잠수함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21개국, 총 160척 이상, 이스라엘 돌필급, 그리스 파파니콜리스급, 포르투갈 트라팔가급, 싱가포르 인빈서블급. 지도 위에 붉은 점이 유럽,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빼곡했습니다.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KSS-3 수출 실적은 몇 척입니까? 그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제로입니다.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캐나다가 최초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 올리버가 잠시 멈추고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 사는 차를 살 때 주행 기록이 0km인 차를 삽니까? 단 한 번도 수출해 본 적 없는 나라의 잠수함을 60조 원에 사는 것이 이 나라 납세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잠수함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실패하면 승조원 50명이 바다 밑에 가라앉습니다. 올리버가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KSS-3 설계 계보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KSS-3의 뿌리를 보겠습니다. KSS-1은 독일 HDW의 2099급 라이선스 생산입니다. KSS-2는 독일 HDW의 214급 기술 협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KSS-3는 그 위에 쌓아 올린 것입니다. 뿌리가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올리버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선생의 기술로 시작해서 선생을 이기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 논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북극해 문제였습니다. 올리버가 캐나다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핵심 작전 구역은 북극해입니다. 허드슨만, 데이비스 해협, 배핀만. 수온은 영하에 가깝고 해류는 복잡하고 결빙 구역이 존재합니다. 이 환경에서 잠수함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대가 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립니까? 북극해에서는 기술의 실패가 곧 인명피해입니다. 올리버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노르웨이 해군의 212CD 운용 기록이었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북극해를 매일 작전하는 나라. 그 나라가 212CD를 선택했습니다. KSS-3가 북극해에서 작전한 기록이 있습니까? 올리버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없습니다. 한국 해군의 작전 구역은 동해와 서해입니다. 수온도, 해류도, 작전 환경도 북극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태평양 횡단은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태평양과 북극해는 다른 바다입니다. 올리버의 마지막 카드는 패키지였습니다. 팀 212CD는 잠수함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에 협력사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기업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밴쿠버 시스펜 조선소와의 현지 유지 보수 협약, 마젤란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중어련 현지 생산 협약, 건설사 앨리스돈과의 인프라 개발 협약.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잠수함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 방산 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겁니다. 캐나다 기업이 참여하고 캐나다 노동자가 일하고 캐나다의 기술이 남는 구조입니다. 올리버가 잠시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잠수함 12척은 50년을 씁니다. 50년 동안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이 모든 것이 캐나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에서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 노동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체계를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올리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태평양을 한 번 건넌 것이 잠수함을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바다는 한 번의 항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올리버가 회의실을 나가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감이 묻어나는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출 실적 제로, 독일 기술 파생, 북극해 검증 없음, 패키지 열세, 4겹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올리버의 말 중 사실인 것이 많았습니다. KSS-3가 외국에 팔린 적이 없다는 것, 독일 기술에서 출발했다는 것, 북극해 작전 기록이 없다는 것,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의 무게 앞에서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60조 원을 잠수함 수출 제로인 나라에 줘도 되는가? 그 불안이 다시 머릿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며 한 가지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올리버는 잠수함을 팔러 왔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몰고 왔습니다. 14,000km를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설득하는 것과 실제로 바다를 건너 보여주는 것, 그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올리버는 아직 계산에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올리버의 브리핑이 끝난 다음 주 평가위원회 정식 비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기술 성능, 운용 신뢰성, 납기 일정, 캐나다 산업 참여율, 그리고 총 수명 주기 비용. 각 항목마다 가중치가 달랐습니다. 기술 성능과 운용 신뢰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 측 발표 담당은 하나오션 캐나다 수주팀 부사장 박준혁이었습니다. 40대 후반, 조선공학 박사 출신, 말수는 적었지만 데이터를 꺼낼 때마다 정확했습니다. 올리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측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기 전에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경쟁사의 주장에 하나씩 반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 중 잠수함을 직접 타고 60일 이상 항해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손을 든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수함이 60일을 버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승조원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버텨야 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잠수함은 기계이지만 잠수함을 작동시키는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60일을 바다 밑에서 버티려면 잠수함이 사람을 버텨줘야 합니다. 소음, 온도, 습도, 공간, 식사, 수면. 이것을 우리는 거주성이라고 부릅니다. 박준혁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SS-3 도산 안창호함은 3월 25일 진해를 출발해 5월 23일 에스키몰트에 입항했습니다. 61일간의 항해였습니다. 이 항해에서 도산 안창호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데이터만이 아닙니다. 61일은 사람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박준혁이 항해 로그를 펼쳤습니다. 날짜별 데이터였습니다. 수온, 수압, 기기 작동 상태, 승조원 상태, 과암을 경유했습니다. 수온 29도의 열대 해역이었습니다. 하와이를 경유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였습니다. 하와이에서 에스키몰트까지는 수온이 12도로 떨어졌습니다. 29도에서 12도, 17도의 수온 차이입니다. 이 온도 변화는 잠수함 선체에 열팽창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배터리 효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자장비의 오작동 위험이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박준혁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온도 변화 속에서 KSS-3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단 한 번의 비정상 작동도 없었습니다. 항해 내내 주 추진 계통, 전투 체계, 생명 유지 시스템 전체가 설계 범위 안에서 작동했습니다. 박준혁이 잠시 멈추고 올리버를 바라봤습니다. 61일, 14,000km. 이것이 제로에서 나온 검증입니까? 아니면 실전에서 나온 검증입니까? 올리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항해 자체는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훈련 항해와 실전 작전은 다릅니다. 조용히 이동하는 것과 적 잠수함을 추적하고 회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임무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소음 수준, 피탐 위험, 무장체계 신뢰성, 이것은 항해 로그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해군의 KSS-3 실전 운용 데이터였습니다. KSS-3는 현재 한국 해군에서 3척이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잠수함 작전 환경 중 하나에서 이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과 실제로 대치하는 환경입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박준혁이 소음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KSS-3의 수중 방사 소음 수준입니다. 이것은 공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직접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가 공식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SS-3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음 저감 설계를 적용했으며 한국 해군의 대잠 훈련에서 피탐 회피 성능이 설계 요구 수준을 충족했습니다. 올리버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해군 자체 평가 결과를 신뢰하라는 겁니까? 독립 검증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 검증이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캐나다 해군 로고가 떴습니다. 하와이에서 에스키몰트까지 도산 안창호함에 편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리타니 부르주아, 캐나다 해군 소령, 제이크 딕슨, 캐나다 해군 하사, 2명의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 소속 승조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도산 안창호함의 자망 구간에서 직접 소나 시스템을 운용했고 음향 특성을 캐나다 해군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박준혁이 올리버를 바라봤습니다. 캐나다 해군 장교가 직접 탑승해서 직접 평가한 데이터입니다. 하와이에서 에스키몰트까지 약 400km를 함께 항해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전투 체계를 직접 운용해 봤고 승조원들과 함께 생활했고 잠수함의 거주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태평양 사령부와 연합 C4I 체계로 실시간 교신했습니다. 이것은 평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실제 항해였습니다. 박준영이 올리버를 바라봤습니다. 캐나다 해군 장교가 직접 탑승한 잠수함을 검증되지 않은 잠수함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올리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장교가 도산 안창호함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올리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평가위원회 앞에서 그 사실이 직접 거론되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해군 장교가 그 배에 탔다는 것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올리버의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에 왜 한국이 후보냐고 했던 위원들이 지금은 박준혁의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KSS-3의 뿌리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지만 KSS-1은 우리 HDW의 2099급이었고 KSS-2는 214급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독일에서 배웠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올리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조선업 역사 연표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 조선소들은 일본 기술을 배워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지나 한국은 세계 조선 수주량 1위가 됐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는 세계 1위입니다. 박준혁이 올리버를 바라봤습니다. 선생에게서 배운다는 것이 곧 선생과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KSS-3는 독일에서 배운 기반 위에 독일이 가지 않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KSS-3입니다. 박준혁이 두 기술의 비교를 띄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장기 자망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수소는 가연성 기체입니다. 픽업 시 폭발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잠수함 역사에서 수소 관련 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박준혁이 사례 하나를 띄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수소 없이 구동됩니다. 피격 환경에서 폭발 연쇄 반응의 위험이 근본적으로 낮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작전할 북극해는 러시아 잠수함과 근접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냉전 시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잠수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역 중 하나입니다. 피격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어느 쪽이 더 안전합니까? 올리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독일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가지 않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KSS-3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버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화면 위에 두 기술 비교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8년간 잠수함을 탔지만 수소 연료 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피격 시 안전성 차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북극해라는 맥락에서 갖는 무게를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리버에게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납기 그리고 패키지. 그것이 진짜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심사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올리버가 자리에 앉으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어제와 달리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준비가 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전략적 맥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첫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퇴역은 2030년대 중반입니다. 신형 잠수함 인도까지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 공백이 생기는 순간 캐나다 서부 해안과 북극해 방어에 구멍이 뚫립니다. 납기가 핵심입니다.
올리버가 ELCD의 납기 일정표를 띄웠습니다. ELCD의 첫 번째 함 인도는 2029년 노르웨이 해군 물량입니다. 캐나다 물량은 계약 이후 설계 조정과 생산 준비를 거쳐 인도됩니다. 우리는 캐나다 첫 함 인도를 2031년에서 2032년으로 제시합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KSS-3 캐나다 적용형의 첫 함 인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후 28개월에서 30개월입니다. 빠르면 2028년 하반기입니다. 올리버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28개월은 비현실적입니다. 캐나다 사양에 맞게 설계를 수정하고 캐나다 해군과 인터페이스를 맞추고 캐나다 규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으면 그 일정은 지킬 수 없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설계 조정과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8개월입니다.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28개월 안에 설계 수정, 인정, 생산 준비, 진수, 시운전까지 한다는 겁니까? 박준혁이 화면에 하나오션 창원조선소 생산 라인을 띄웠습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한국 해군 KSS-3 4번 함과 5번 함을 동시 건조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동시 건조 두 척 체계가 가동 중입니다. 설계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사양 반영은 모듈 단위 수정입니다. 전체 설계를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박준혁이 수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하나오션 창원조선소의 연간 잠수함 건조 능력은 두 척입니다. ELCD를 건조하는 독일 킬 조선소와 노르웨이 베르겐 조선소는 각각 연 한 척입니다. 생산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준혁이 ELCD와의 비교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ELCD의 캐나다 적용형은 노르웨이 함과 사양이 다릅니다. 노르웨이 물량을 마무리하면서 캐나다 사양을 병렬로 설계해야 합니다. 하나의 조선소에서 두 나라 사양을 동시에 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본 설계에 캐나다 사양을 얻는 구조입니다. 올리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반박 논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새로운 각도로 전환했습니다. 패키지 경쟁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사업을 단순한 무기 구매로 보지 않습니다. 캐나다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봅니다. 캐나다 산업 참여율 IPO입니다. 올리버가 팀 ELCD의 캐나다 협력 목록을 펼쳤습니다. 밴쿠버 시스펜 조선소와 동서부 해안 유지보수 시설 구축 협약, 방산 정밀 제조사 마젤란 에어로스페이스와 중월의 현지 생산 협약, 건설사 앨리스돈과 인프라 개발 협약, 그리고 독일 자동차 산업과 캐나다의 협력. 올리버가 잠시 멈췄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캐나다에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계약과 연계된 산업 투자 패키지입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잠수함만이 아닙니다. 일자리와 산업입니다. 박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올리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폭스바겐은 2025년 독일 공장 세곳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수만 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최고 경영자까지 교체됐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사업은 중국 BYD와 한국 현대 기아에 밀려 유럽 시장에서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에 폭스바겐의 최근 실적을 띄웠습니다. 캐나다에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제안이 이 상황에서도 유효합니까? 공장 폐쇄의 구조조정까지 진행 중인 기업이 캐나다에 새 공장을 짓는 것이 현실적인 약속입니까?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어려움이 독일 전체 자동차 산업의 상황은 아닙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는 독일 기업의 이름과 투자 규모를 명시할 수 있습니까? 올리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명시적 약속이 없다면 그것은 패키지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하나그룹의 캐나다 협력 현황입니다. 알고마 스틸과 전략적 투자 협약 체결 완료. 인공지능 기업 코히어와 협력 MOU 체결 완료. 위성통신기업 텔레sek과 협력 MOU 결 완료. 항공우주 기업 MDA 스페이스와 협력 MOU 체결 완료. 박준혁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올리버가 독일 자동차 산업 카드를 꺼냈을 때
저도 솔직히 그게 강력한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이 폭스바겐 공장 폐쇄를 꺼내는 순간 그 카드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독일이 내민 패키지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측의 패키지 카드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에 실제로 공장을 짓습니까? 박준혁이 답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을 이미 가동 중입니다. 캐나다 수소 인프라 협력은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단계와 계약서는 다릅니다. 박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먼저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올리버가 회의실을 나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틀 전과 달랐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납기 3-4년 차이, 폭스바겐 패키지 균열, 하나 캐나다 계약서 4건, 세 라운드 모두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처음 회의실에 앉았을 때만 해도 왜 한국이 후보에 들어왔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노트에 하나의 계약서 내용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평가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편견이 데이터 앞에서 하나씩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과정의 끝에서 남는 것이 진짜 답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서류의 싸움이 끝난 자리에 이제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잠수함의 이름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에스키몰트 부두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정박한 자리에서 불과 200m 거리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저편으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도산 안창호함의 함수에 달린 태극기가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잠깐 이야기해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혁이 잠수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름을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라는 건 압니다. 박준혁이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1907년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잃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도 없고 군함도 없고 잠수함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선택한 방법이 교육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실천하기 위해 미국에서 돌아와 신민회를 만들고 대성학교를 세우고 평생을 달렸습니다. 박준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생은 결국 일본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라가 독립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가르친 학생들이 독립을 이뤄냈고 그 나라의 후손들이 지금 저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이 계속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났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에 잠수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구축함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 초기 한국 해군 전력의 핵심은 미국이 제공한 노후 초계함과 소해정이었습니다. 바다를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군 함정이 한국 해안을 지켜줬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지켜준 것도 미국 해군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도산 안창호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저 배가 14,000km를 혼자 힘으로 건넜습니다. 아무 나라의 호의도 없이, 아무 도움도 없이 한국 승조원만으로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국장님, 저 잠수함의 이름이 왜 도산 안창호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 이름은 무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70년의 이름입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8년간 잠수함을 탔습니다. 수백 개의 기술 재원을 검토했고 수십 번의 도입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의 이름이 이런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퀘벡 출신 프랑스계 캐나다인으로서 저도 조상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핀 전투에서 캐나다 병사들이 독가스 속에서도 진지를 지켰던 이야기, 자기 나라가 없었을 때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서 죽어야 했던 세대, 강해지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진실.
안창호 선생이 한국에서 한 말을 캐나다 병사들도 입힌 들판에서 배웠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1907년 손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의 이름이 2026년 태평양을 건너는 3,000톤짜리 강철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배를 구하러 다니던 시절을 자기 힘으로 바다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순간을. 2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 해군은 급하게 구축함을 빌리고 코르벳함을 빌려서 대서양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가 자기 잠수함을 갖겠다고 60조 원을 쓰는 겁니다. 그 결심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도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70년이 걸렸습니다. 커피가 다 식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항해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위로 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8년간 잠수함 장교로 분석관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기술 스펙, 가격 협상, 납기 일정. 그런데 그날 부두에서 박준혁과 나눈 대화는 그 어떤 회의실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잠수함이 기계가 아닌 순간, 70년이 응축된 쇳덩어리가 되는 순간, 바다가 거짓말을 하지 않듯 역사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퀘벡 출신 프랑스계 캐나다인으로서 저도 전쟁이 남긴 무게를 압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캐나다 치른 대가, 노르망디에서 죽어간 캐나다 병사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가 자기 군대를 갖고 자기 잠수함을 원하는 겁니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70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러 사무실로 가는 길에 올리버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부두에 있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버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 배,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올리버가 에스키몰트에서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최종 평가 보고서 제출 날 아침,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에스키몰트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켜진 항해등이 새벽빛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간의 심사를 머릿속에서 되감았습니다. 올리버의 내겹 공격, 박준혁의 반격, 태평양 항해 데이터, 리투이온대 수소 연료 전지, 납기 차이, 폭스바겐 균열, 하나 계약서, 그리고 어젯밤 부두에서 들은 이야기.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쓰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브리타니 부르주아 소령. 하와이에서 에스키몰트까지 도산 안창호함에 편승했던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 장교였습니다. 저는 기지 내 회의실에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십시오. 도산 안창호함에서 62일을 보낸 소감이 어떻습니까? 부르주아 소령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잠수함 장교로 복무하면서 빅토리아급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음이 놀라웠습니다. 수중에서 KSS-3의 내부 소음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진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기 항해에서 승조원의 피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소음과 진동인데 그 부분에서 빅토리아급보다 분명히 나았습니다. 부르주아 소령이 이어갔습니다. 전투체계 인터페이스도 직접 운용해봤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병행 인터페이스가 잘 구현되어 있었고 나토 표준 프로토콜과의 연동도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태평양 사령부와 C4I 체계 교신을 직접 수행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승조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일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승조원들은 전문적이었고 규율이 있었고 압박 상황에서 침착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잠수함은 사람이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없었습니까? 부르주아 소령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북구의 환경에서의 검증이 없다는 점은 실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양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녀가 잠시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잠수함은 제가 탑승하기 전에 이미 14,000km를 건너왔습니다.
그 항해 자체가 잠수함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카탈로그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저는 도산 안창호함 함장 정의준 중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61일 항해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정중령이 말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였습니다. 하와이를 떠난 지 5일째 수심 200m 아래에서 저는 이 배가 한국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배가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승조원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만든 사람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어땠습니까? 61일이면 길지 않습니까? 정중령이 말했습니다. 처음 출항하던 날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함장님, 이 항해가 왜 중요합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면 다음에는 누군가가 더 먼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최초는 항상 가장 무겁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18년간 잠수함을 타면서 느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바다 밑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기계와 동료뿐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60일을 버티게 합니다. 정중령의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정중령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부국장님, 저희 아버지가 해군이셨습니다. 1970년대 소해함 승조원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해군에는 구형 함정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세대에는 제대로 된 배를 탔으면 좋겠다고. 정중령이 도산 안창호함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수함이 기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 안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 안에는 아버지의 말이 살아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 에스키몰트를 떠났습니다. 공식 발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사관을 통해 평가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캐나다 사양 적용 가능성 검증 불충분, 북극해 환경 실증 데이터 부재, 한국 측 제출 자료의 일부 수치에 대한 의문. 저는 그 이의 제기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일부는 타당한 지적이었습니다. 북극해 검증은 실제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캐나다 사양 전환 과정의 변수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평가 과정에서 모두 논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이 태평양을 건너온 잠수함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의 제기는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6월 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결과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바다가 이미 답을 냈습니다. 14,000km가 이미 말했습니다. 어떤 프레젠테이션도, 어떤 패키지도, 어떤 백년 혈통도 그 거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18년간 잠수함을 타면서 배운 게 있다면 하나입니다. 바다는 공평합니다. 어떤 카탈로그도, 어떤 영업 담당자도 바다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건넌 것만이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에스키몰트를 떠나는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부두에 섰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함수의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14,000km 저쪽에. 저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18년간 잠수함 장교로 살면서 수많은 바다를 봤습니다. 대서양도, 북극해도, 태평양도. 바다는 언제나 공평합니다. 강한 것만 통과시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서류나 배지가 아니라 실제로 물 위를 달리고 물 밑을 헤엄친 것만을 인정합니다. 그 바다가 도산 안창호함을 통과시켰습니다. 61일간 14,000km를.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 요약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은 잠수함의 성능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 잠수함을 만든 나라의 70년을 증명한 항해였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도산 안창호함이 지나온 항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항로를 눈으로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1907년 아무것도 없이 학교를 세운 사람, 1950년 남해 함정에 의지해서 바다를 지킨 나라, 그리고 2026년 태평양을 혼자 건너 60조 원짜리 계약의 문 앞에 선 잠수함. 올리버는 서류를 들고 캐나다에 왔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몰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은 배가 아닙니다. 그 배를 만든 나라의 70년입니다. 올리버가 그것을 알았을 때 그가 발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에스키몰트를 떠난 이유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CPSP의 최종 결정은 6월 말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 노르웨이 콩스버그 연합의 2파전입니다. 12척 최대 60조 원,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넌 것도 사상 최초, 외국 해군이 한국 잠수함에 탑승해 장거리 항해를 수행한 것도 사상 초, 하구 해군 총장이 직접 캐나다를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산업 수출 377억 달러, 세계 4위, K9 자주포 세계 점유율 70%, 원전, 미국 본토 진출, 조선 수주 세계 1위. 그리고 이제 잠수함, 70년 전 자기 바다를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 최강국들이 줄 서서 사겠다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태평양이 그 답을 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